2022년 경제를 바꿀 핵심 키워드. 그 첫 번째,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입니다. 불균형해요. 아니 회복은 너무 좋은 단어인데 왜 앞에 불균형이 왜 붙죠? 보통 세계 경제는 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함께 성장하고 같이 충격을 맞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기찻길이 두 갈래 길로 나뉘듯 또 네 갈래 길로 나뉘듯 따로따로 회복된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점선은요. 코로나19 이전에 전망했던 IMF의 경제 전망 시나리오입니다. 그때 점선처럼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뚜렷하게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했고요. 지지난달 IMF가 수정 전망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로까지 뚜렷하게 회복되는데 네. 개도국들은 오히려 기존 경로보다 벌어져만 간다. 이전 수준으로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따로따로 불균형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소위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바로 그렇죠. 네. 백신 보급이죠. 근데 백신을 먼저 확보한 선진국들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그 충격으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신흥국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백신 접종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보급 속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 속도도 불균형하게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선진국이랑 신흥국의 회복세가 차이가 나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조금 벌어지는 건가요? 선진국들은 주로 소비국이죠. 네. 미국을 비롯한. 네네. 그리고 개도국들은 뭐 하는 나라들이에요? 부품을 공급하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네. 펜트업 디맨드. 네. 그런데 반대로 그 폭발하는 수요에 충족할 만한 원자재나 부품 공급은 안 돼. 계속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신 보급이 그만큼 저조하니까 그렇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그렇죠. 공장이 셧다운되고 탄광이 셧다운되고 아. 부품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기업들, 맞아요. 가전제품 기업들, 맞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주문하면 계속 지연됩니다. 기다려야 돼. 예. 제가 최근에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었는데 AS 센터 갔다가 액정이 없다고 해서 3주 넘게 기다렸어요. 어머나. 이런 것을 이른바 공급망 병목 현상. 병목 현상. 그러면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가장 많은 그 영향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수출 되게 많이 지금 하는 그게 영향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재들을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수입하죠. 않습니까? 네. 그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더 충격을 받을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되겠네요.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겠구나. 네, 그리고 제가 주린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주식에 버블이 많이 꼈다. 이거 붕괴될 거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요? 예, 자산에는 부동산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가 같이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가 세계 경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이 진전된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먼저 금리를 인상하죠. 네. 먼저 회복이 되니까.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신흥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럼 선진국 주식을 사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2018년에만 해도 2019년에는 신흥국 ETF 사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선진국 중심으로 뚜렷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선진국 ETF를 투자. 그러면 달러를 좀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요. 네. 새해에도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까요? 궁금하다. 궁금하지? 너무 궁금하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둔화될 것이다.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은 하나 보다. 2020년 이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금리를 0%에서 내렸죠. 내렸어요. 그리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했죠. 네. 다른 말로 이토록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진국들만큼은 뚜렷하게 회복된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만큼은 금리를 이제 정상화한다.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간다.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올랐던 것처럼 네. 반대로 돈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결국은 그래서 상승폭이 매우 둔화되는 거의 0에 가까운 흐름, 그런 흐름을 2022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업용 있잖아요. 네, 그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눈이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상업용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크게 주거용 부동산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건 재밌는 일이에요. 모든 자산의 가치가 다 같이 폭등했는데 한 가지 자산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에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떨어졌구나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상가나 대형 상가 이들의 공실률이 거의 가장 높은 고점을 찍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하던 그런 자영업자가 폐업이라는 문구를 앞에 걸어붙이잖아요. 그만큼 폐업이 가속화되면서 공실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공실률이 고점을 찍는 순간 그 지점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저점 형성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구간이 조만간 옵니다. 소위 코로나19 종식에 가까워지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뚜렷하게 전개시켜 나갈 때 네. 폐업 열기보다는 창업 열기가 더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공실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점이 2022년 상반기 중에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지 않았어요.